2013년 8월 25일 저녁 10시가 넘어도 불꽃놀이를 보러 갔던 동생이 오지 않자 언니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동생은 지금 전철역 인근에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중이라며 좀 이따 출발할 것이라고 말했죠. 10시 50분이 되어도 그녀가 오지 않자 언니는 빨리 오라는 문자를 보냈고, 그로부터 5분 뒤 가고 있다고 라는 답장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끝내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못했습니다. 언니에게 문자를 보내고 잠시 뒤 나쁜 사람과 마주쳤거든요. 일본 미에현 미에군 아사히정에서 중학교에 다니던 히로미는 2013년 8월 25일에 친구들과 불꽃놀이를 보기 위해 시내로 놀러 갔습니다. 좀 이른 시간에 도착해 주변에서 쇼핑을 한 뒤 저녁 7시에 시작한 불꽃놀이를 보았던 그녀와 친구들. 저녁 8시 반에 불꽃놀이가 끝나고 카페에 들렀던 그들은 전철을 타고 저녁 10시 무렵 아사히역에 도착했고, 근처 가게로 가 못다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가 끝나고 친구들과 다른 방향이라 홀로 집으로 향했던 그녀는 10시 55분에 언니와 문자를 했고, 동시에 친구들에게도 문자를 보냈습니다. 저녁 11시 무렵 친구들은 그녀에게 답장을 했는데, 원래 금방 답하는 편이었던 그녀의 답장은 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았습니다. 미처 문자를 확인하지 못하고 집에 도착해 잠들었다고 생각한 친구들은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죠. 하지만 그녀와 연락되지 않았던 것은 가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분명 오고 있다고 문자를 보냈던 동생이 11시가 넘어도 오지 않자 걱정된 언니는 가족과 함께 역부터 집까지 그녀가 자주 다니는 길을 돌아다녀 보았지만 어떠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경찰에 신고했고, 나흘 뒤 도로 옆 농지 근처 공터에서 사망해 있는 히로미가 발견됐습니다. 당시 입고 있던 옷, 가방이나 지갑, 핸드폰은 현장에 있었지만 지갑 속 지폐나 동전은 모두 없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날 마지막에 헤어졌던 친구는 그녀가 현금을 갖고 있었다고 증언했으니 금품을 노린 강도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물론 금품을 노린 강도가 중학생을 타겟으로 삼는 경우는 적기에 다른 목적의 범행일 가능성 역시 염두에 두었죠. 사인은 교살. 사망 추정 시간은 불꽃놀이가 있던 25일 저녁 10시 55분에서 자정 사이였습니다. 요카이치 현경은 90명을 동원해 수사본부를 구성하고 조용한 마을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의 범인을 잡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현장에는 범인이 별다른 흔적을 남기지 않았기에 그들은 주변 일대를 돌아다니며 집마다 방문해 범행 당일 어떤 것을 듣거나 보았는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방문했던 이들 중에는 범인이었던 센고쿠도 포함돼 있었죠. 경찰이 방문했을 때 그는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아무것도 모른다며 묻지도 않았는데 그날 있었던 알리바이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날 그는 저녁 8시 반까지 요카이치 시내에 있는 친구의 집에서 불꽃놀이를 구경했고, 끝난 뒤 자전거를 타고 저녁 10시쯤에 집에 돌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간에 다른 곳에 들렀던 적도 없고 그날 어떠한 소리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던 그는, 안 그래도 지인들이 너희 집 주변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 네가 범인 아냐? 라고 우스갯소리를 하는 통에 지쳐있다며 하소연하기도 했습니다. 185cm의 장신으로 야구를 좋아하고 학교 성적은 우수, 상냥한 성격에 눈에 띄지 않는 진지한 사람으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타입이라는 것이 학교 친구들의 평판이었는데, 그는 그런 범행을 저질러 놓고도 아무것도 모르는 척 다음과 같은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와, 굉장히 위험하잖아. 현지의 아사히정에서 시체가 발견됐다고. 요카이치 여중생인 것 같아. 손떨림이 멈추질 않네. 집에 경찰 왔다. 현장 근처에 사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것 같아. 집에 니온TV 기자가 왔네? 몇 개월 동안 경찰이 그에 대한 단서도 잡지 못했다고 생각한 그는 그게 또 우스웠던지 다음과 같은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건널목 사각지대에 경찰이 있어서 무섭다고 생각했는데 뒤에서 기다리던 차가 일시정지를 무시하는 바람에 바로 잡혔어. 크크크. 하지만 그의 생각과는 달리 이 무렵 경찰은 그에게 거의 도달한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정밀 검사를 통해 히로미의 핸드폰에서 범인의 것이라 추정되는 지문을 발견했고, 2014년 2월에 그 지문의 주인이 센고쿠라는 것을 확인했거든요. 그리고 미리 확보해 두었던 범행 당일 지역 일대 보안 카메라를 확인한 결과 그의 알리바이 역시 거짓말이라는 것이 밝혀졌죠.
분명 그는 당일 아무것도 들르지 않고 저녁 10시 무렵 집에 왔다고 주장했지만 이 시간에 그는 범행 현장 근처에 있는 슈퍼마켓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같은 해 3월 2일에 아버지와 함께 쇼핑을 하던 중 체포됐습니다. 신문 중 그는 무죄를 주장했지만 증거를 보여주자 제가 범인이 맞아요 라며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그날 그는 친구의 집에서 불꽃놀이를 보고 집에 오는 길에 홀로 걷고 있는 히로미를 발견했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그는 갑작스러운 욕망 때문에 외설스러운 목적으로 그녀에게 접근했고 저항하는 그녀를 길 옆 공터로 데려간 뒤 교살했습니다. 그제야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은 그는 강도의 소행으로 꾸밀 생각에 그녀의 지갑에서 돈을 훔쳐 달아났죠. 핸드폰도 집었지만 위치 추적 때문에 혹시 몰라 그냥 두고 왔는데 지갑의 경우 엄지와 검지로 위와 아래의 좁은 부분을 잡은 반면 핸드폰은 전체를 한번 손으로 살짝 쥐었기에 지문이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 또한 정밀한 과학적 수사가 동원돼 발견된 것이지만요. 이렇게 범인이었던 그는 반년 만에 체포돼 법정에 서게 됐지만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그가 강도살인보다 상대적으로 형량이 가벼운 강제추행 치사 혐의로 기소됐다는 것이었습니다. 범행 당시 그가 18살이었기 때문인지 재판부는 범행은 악질적이고 강한 비난을 피할 수 없다라면서도 징역 5년 이상 9년 이하의 부정기형을 선고했습니다. 검찰 측의 구형보다 형이 낮춰진 이유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유가족 측의 항소가 있었지만 나고야 고등법원은 악질성과 계획성, 사고의 부족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형이 적절하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여담으로 재판에 참석했던 이가 개인 블로그에 올린 다음과 같은 글 때문에 사람들의 분노를 사기도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의 부모님은 소년원 서류를 방치하거나 민사소송 준비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비상식적인 행동이 많았다. 내가 지방법원의 복도에 있었을 때도 그의 어머니가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리며 법정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울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앞을 지날 때 자세히 보니 손수건 틈 사이로 기자들을 힐끔거리고 있어 그녀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려고 얼굴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고 정말 경악했다. 이 글을 본 사람들은 그의 부모 역시 자식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책임을 지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여기고 있다며 비난했다고 합니다. 이런 비난이 일었던 이유는 이웃들 사이에서 그들 가족의 평판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라는데 한 이웃은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 집은 할아버지가 절도벽이 있고 작은 소리라도 나면 소리를 지르며 화를 냈어요. 아버지라는 사람은 사람을 만나도 전혀 인사 한마디 하지 않고 센고쿠는 노려보듯이 지그시 보는 타입이라 이웃들 사이에서 평판이 좋지 않았어요. 이 지역 집들은 현관만 봐도 어느 집인지 알 수 있어 그들이 보복으로 불이라도 지를까 두려워 취재 당시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한 사람을 살해하고도 단지 나이가 어려서 낮은 죗값을 받은 센고쿠. 알려진 것은 없지만 그는 지금 사회에 나와 있을 것입니다. 과연 그는 나쁜 사람에서 벗어나 있을까요? 모두를 위해서 꼭 그리 됐기를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